원더우먼은 DC 유니버스의 우등생이라고 할 만한 영화죠. 마블의 대항마로 등장한 DC 영화들은 모두가 너무 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결과를 보였던 것은 아쿠아맨과 원더우먼 정도였죠. 그렇지만 이 두 영화들이 괜찮게 느껴졌던 것은 마블 영화와 비교한 것보다는 그동안 너무도 실망스러웠던 기존의 DC 영화들과 비교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블의 어벤져스나 캡틴 아메리카 같은 월메디한 영화들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더우먼은 DC도 마블처럼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영화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DC 영화 중에서는 가장 높은 퀄리티를 보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DC도 마블처럼 모든 영화들의 세계관이 이어질 것이기에 한 편의 영화만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영화까지도 같이 생각한다면 첫 편으로서의 임무는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원더우먼의 두 번째 이야기 원더우먼 1984는 그래서 더욱 기대를 하게 만드는 영화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온 원더우먼 1984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편을 능가하는 속편이 없다는 전례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더우먼 1984의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여지는 백화점에서의 한바탕 활극은 슈퍼히어로 원더우먼의 멋진 모습으로 이 영화의 기대치를 한껏 부풀게 만들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쉽게도 인트로의 모습과는 다소 간극이 있습니다. 우선 이 영화에서는 1편에서 죽었던 애인인 크리스 파인이 살아 돌아옵니다. 히트한 많은 영화들이 그 인기를 지속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죽은 주인공을 살리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별한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그가 살아 돌아오는 방법은 다소 황당합니다. 다이애나는 인디아나 존스처럼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물들을 조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뜬금없습니다. 알라딘은 지니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이러한 설정은 영화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설정입니다. 특히 SF 공상 과학물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설정이지만 그러한 황당한 설정에는 그럴 만한 서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관객들이 그러한 설정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감독의 능력이고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은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장치나 서사 없이 설정 하나만으로 너무 쉽고 간단하게 처리해버리죠. 이런 식이라면 관객들에게 이 황당한 설정에 설득력을 제공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 마법 같은 돌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1편에서 죽은 크리스 파인이 살아 돌아오는 거죠. 영화의 흥행을 위한 선택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굳이 살려놨다면 이 남자를 영화적으로 잘 써먹어야 하는데 이 남자는 이 영화에서 쓰이는 것은 오직 다이애나와의 로맨스밖에 없어요.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 슈퍼히어로 영화는 갑자기 로맨스 영화로 돌변하게 되죠. 다이애나는 그와 신나게 노느냐고 자기가 마블에 대항하는 DC의 우등생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죠. 더욱이 그녀는 1편에서보다 무려 33배나 많은 출연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생각해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온갖 교재에 컴퓨터에 책상에 완벽하게 세팅해서 공부방을 꾸며줬더니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남친과 눈 맞아서 매일 데이트만 하러 나다니는 딸내미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랄까요? 관객들이 과연 원더우먼 두 번째 영화에서 바라는 것이 죽은 남자친구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다이애나와 멋지게 조우하는 것이었을까요? 크리스 파인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원더우먼에서 그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좋았을 그를 살리고 로맨스를 늘리면서 원더우먼의 멋진 퍼포먼스는 그만큼 생략된 것은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일 겁니다. 15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에서 원더우먼의 모습보다는 다이애나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일반적인 슈퍼히어로 액션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저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의도된 것이기도 해요. 패티 젠키스 감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걸맞는 이야기를 조금 더 진중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굳이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액션들이 아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관객들을 설득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고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더우먼 1984 속의 원더우먼은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고 너무 순진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렇게 착한 캐릭터가 적들을 죽일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150분의 러닝타임을 가진 슈퍼히어로 액션 블랙버스터 영화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적절했을까 하는 의문은 지울 수가 없고요. 빌런과 싸워서 서로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빌런한테 호소를 하면 빌런은 결국 그 말에 설득되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영화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설정이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나눈다면 전반부는 크리스 파인과의 로맨스였고 후반부는 진실됨을 강조하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억지로 꾸역꾸역 갖다 맞춘 느낌이 들어서 패티 제키슨 감독이 하고 싶었던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액션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몇 가지 액션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편에서 보여준 신선하면서도 산뜻하고 새로운 시퀀스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봐왔고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일 뿐이죠. 그래서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 영화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빗나가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른 시점으로 본다면 원더우먼 1984는 어쩌면 새로운 슈퍼히어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마블이라는 거대한 영화에 잠식되어 모든 영화들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막강한 빌런들의 등장과 거기에 대치하는 끼깔난 액션, 그리고 화려한 CG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대하고 멋진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후로 나오는 모든 영화들의 세계관을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연결하는 그런 마블의 영화만 상상하고 그 방식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패티 젠킨스는 히어로 영화, 아니 DC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블 히어로 영화가 아닌 DC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확실한 차별화를 두는 전략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라도 관객들에게 히어로 영화 속에서 상상되는 영화적인 쾌감도 같이 제공됐다고 하면 그 메시지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가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액션 대신에 이야기와 메시지에 중점을 뒀다면 기존에 봐왔던 영화적인 볼거리와는 다른 분명하게 차별화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더우먼 1984는 거대 자본이 투입된 블랙버스터니까 말이죠. 과연 이 원더우먼의 두 번째 영화인 원더우먼 1984가 시간이 지난 후에 DC 영화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최고의 블랙버스터를 만든다고 만든 것이 이 정도였는지는 다른 DC 영화들과의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나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 원더우먼의 두 번째 이야기 원더우먼 1984였습니다.